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집단사직 하루 전날 의대 교수들을 만나 정부와 의료계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휴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축소를 하루 앞두고 교수단체 간부들을 찾아간 겁니다. 50분가량 비공개 면담을 마친 한 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 간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여당 지도부 인사가 공개적인 중재 활동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인들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선대위 회의를 소집한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막는 법을 발의했지만 거대 야당이 반대해 폐기될 상황이라면서 발목 잡는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극력 반대하는 문제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가 폐지될 것인지 시행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일대를 돌며 야권 심판론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전공의 면허 정지와 교수 집단 사직을 코앞에 두고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정부는 곧바로 후속 조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네,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할지도 관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연한 처리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는 곧바로 대화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공의 행정처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꽉 막혔던 의정 간 대화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협의체 구성 제안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구체적인 운영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수진 일각에서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침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할지도 관건입니다. 앞서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측도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이 100%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그거 전면 백지화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고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꾸준히 늘어 누적 9,000건이 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2곳에 소속 학생 415명이 절차에 따른 휴학을 신청을 새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한 휴학 신청은 누적 9,109건으로 전체 의과대학 재학생의 48.5%에 이릅니다. 정부는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수업고가 발생한 의대 8곳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학생들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수로 민생과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분열은 필패라는 위기감 속에 최근 갈등설이 일었던 당정도 원팀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슬로건 아래 국민의힘은 추경호와 유일호 전직 경제부총리 둘을 위원장으로 앉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정부와 혼연일체로 고물가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야권은 이미 국회를 장악한 듯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외치며 선거에서 민생을 내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나 민생이 첫 번째이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총선까지 남은 기간 이처럼 정책과 민생을 간판에 내걸고 총선 승부수로 띄우기로 했습니다. 이종섭과 황상무 비례대표 순번까지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당정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천안함 만남으로 일단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분열은 필패라는 위기감도 팽배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면서 방탄과 발목 잡기로 폭주했던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실현할지를 진정성 있게 호소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총선이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흘렀던 만큼 대통령실은 민심 기저에 흐르는 정권 심판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 발 뒤에서 상황 관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민생토론회도 당분간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천을 전격 취소한 세종갑 후보에 대해선 의석을 잃더라도 갭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는 국회에 들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에 보수 강세 지역 서울 송파구를 찾은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권 무능 때문에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이라며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과 한 개에 10,000원, 1시간 알바를 해도 10,000원이 안 되는데 1시간 일하고 사과 한 개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1인당 25만 원씩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10만 원씩을 더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며 필요 재원을 13조 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예산 조정 등을 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 토론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 그거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에서 1,000조 원 거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갭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진 세종갑 이영선 후보에 대해선 팔 하나를 떼는 심정으로 공천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을 잃더라도 갭투기로 국민에게 절망감을 주고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국회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여당을 향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투기를 일삼는 후보들을 마구 공천하는 국민의힘과 우리의 이 충정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서울 송파와 서초에 이어 동작과 영등포를 훑은 이 대표는 오늘은 경남 지역을 찾아 주요 승부처인 낙동강 벨트 지원에 나섭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총선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거 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구인장 발부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강제로 재판에 나오게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출석하고 있는 형사재판은 3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다음 날 대장동 성남FC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했습니다. 또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일정을 이유로 새 사건의 재판부에 기일을 미루거나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총선 전인 다음 달 8일로 잡으려 했지만 4월 22일로 미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도 총선 후인 다음 달 12일을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 재판부는 이번 주 26일로 재판을 잡으면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총선 전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최대 4차례 열릴 전망인데 재판 출석 여부와 법원의 대처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에 따른 여권의 공세가 커지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재판 불출석 관련 판단은 구속 상태에서 창당과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송 대표는 총선 전 정치활동 필요성을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등의 우려로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 21일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방산 수출 관련 협의를 이어나갑니다. 이 대사는 오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호주 방산 수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사는 앞서 입국 당일 국방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산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고 외교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앞서 사전 협의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6개 공관장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는 이번 주 후반쯤 열릴 예정입니다. 이 대사는 또 지방에 있는 방산기업을 직접 방문해 시찰하고 간담회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자유통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는 예비 후보자의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예비 후보자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서 특별당비 논의가 오간 사실은 일부 시인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특별당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처벌 사례를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22일 이번 총선 비례대표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이자 현역으로 당 공약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처장이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틀 전인 지난 20일 당 고문인 전광훈 목사는 예비 후보자 20여 명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일부 후보자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정확한 액수를 써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냥 비밀이야, 비밀. 비밀로 내가 이 특별당비를 얼마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내면 그걸 참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비밀을 전제로 액수를 참조하겠다고 강조해 자발적인 특별당비 논의로 보긴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비 후보자 A씨는 앞서 일주일 전 당 공천관리 책임자가 5억 원을 내면 앞순위를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말을 하며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제가 목사한테 언지를 드려서 다음 주 중으로 근데 5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야만 이제 순위가 앞에 딱 갈 거라고. 결국 A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특별당비를 받으려 한 게 불법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전 목사는 과거부터 법을 피해온 방법이라며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당비에 수수가 있으면 그건 명백히 불법이고요. 아니라니까. 내가 더 잘알지. 5번 했던데 내가. 과거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법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당비는 당원마다 자발적으로 당의 운영을 위해 내는 돈이지만 과거 관행적으로 받은 특별당비가 대가성이 인정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선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 등 모든 정치자금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후보자 추천을 약속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엄연히 법에 어긋납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사고 파는 행위는 오롯이 유권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또 그리고 해당 당사자 외에 다른 후보들에 있어서도 공천 헌금이 수수되거나 알선된 정황이 더 파악되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 목사는 휴일 광화문 예배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이번 공천 헌금 의혹을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제보자 A씨와 YTN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우리가 5개 헌금을 처음에는 7억 한다 그래서 7억을 할 테니 당선권 안에 번호를 줄 수 있냐. YTN 잘 들어. 내가 말하는 이것은 왜 보도 안 하냐.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처벌할 거라고. 공천 헌금 의혹을 공개한 후보자 A씨 측도 이번 주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관계자 등을 선거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인천에서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고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화기를 든 소방대원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맞은편 승용차와 뒤따르던 버스까지 줄줄이 부딪혔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승객이 숨졌고 운전자인 60대 남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한복판에 서 있는 SUV 주변을 경찰이 에워쌉니다. 사고가 난 차량 및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소방대원은 부상자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대전시 둔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건널목에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5명 모두 경상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충남 홍성읍에선 SUV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차 2대가 모두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운기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SUV에 탄 6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의 아파트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아파트 주민 200여 명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에서도 갑자기 불이 붙었지만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아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이 모두 끝난 뒤여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방에 있던 조리등 등이 일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인이 곰탕을 끓이다가 퇴근한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동아일보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 사고 목격자들은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진 점이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사진을 통해서 표현돼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던 건 2시 56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는 약 10분 뒤 아파트 단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하지만 진입로에 불법 주차 차량 6대가 방해하고 있어서 7분의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겨우 아파트 주차장 안까지 들어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주차구역 밖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회전을 하지 못하면서 공동현관까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쪽문 계단을 통해서 현장으로 진입했고 그제서야 차량 주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차를 옮겼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던 다음 날인 어제 다시 현장을 찾아봤더니
여전히 노면에 소방차 전용이라 표시된 구역까지 불법 주차 차량들이 버젓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후 연간 수천 회에 달하는 강제 처분 훈련까지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까지 6년 동안 강제 처분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선 사후 처리 과정의 행정적 부담 때문에 강제 처분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당시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었던 걸 입증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개인이 시달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의 경우 이들이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그 방안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요즘 AI가 참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죠.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탓에 채용 담당자들은 어색한 문장이 섞인 자기소개서들을 간혹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AI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매출 기준 상위 500개 기업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65%가 AI를 자소서에 활용할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AI 판별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단 27%에 그쳤습니다. 판별하는 데에도 기술력, 시간, 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응답자의 41%는 아예 자소서가 사라지고 다른 전형이 강화될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독창성이 없는 자기소개서로 사고와 논리력 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담당자들 중 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채용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92%였고요. 서류는 7%, 필기가 0.6%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 만큼 앞으로는 AI가 도울 수 없는 면접 전형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들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실려 있는데요. 관중이 가득 찬 잠실 야구장의 사진이 실려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프로야구 개막전 매진 행진이 이어졌다고 제목을 달아뒀습니다. 개막 이틀째였던 어제도 잠실 구장을 비롯한 3개 구장이 만석일 정도로 많은 팬들이 프로야구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요. 매번 지적되는 안표 문제가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 실려 있었습니다. 인터넷 예매는 물론이고 현장 판매분까지 놓쳐서 아쉬운 마음에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팬들에게 접근해서 정가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곤 하는데요. 이런 안표상 손해는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는 티켓이 수십 장이나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돼서 매크로를 사용해서 표를 구하고 여기에 웃돈을 붙여서 판매를 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법을 마치 비웃듯 여전히 안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버젓이 안표를 파는 앱이나 사이트도 있고 또 현장에서도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 단속을 한다고 말만 하지 실질적인 처벌이 없기 때문에 안표가 계속 거래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매해 반복되면서 나오는 이러한 안표 문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의 제목인 밤양갱은 정확한 발음이 밤양갱일까요? 아니면 밤양갱일까요? 원곡을 들어보면 밤양갱이라고 하던데 과연 이건 맞는 발음인지 틀린 발음인지요?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물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365 서비스입니다. 국어원은 국민들의 원활한 언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4년부터 메신저를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24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평균 400건 정도의 질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는 10명의 우리말 상담사가 답을 해주는데 점점 최근에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잦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조차 정리가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걸 체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정과 편집을 거친 신문 기사나 출판 형태로 나온 책을 자주 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밤양갱은 밤양갱일까요? 밤양갱일까요? 정답은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밤양갱은 국어사전에 정식 등록된 단어는 아닌데요. 이를 밤과 양갱의 합성어로 본다면 니은이 추가된
밤양갱으로, 그리고 한 단어로 본다면 단순 연음에서 밤양갱으로 발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허무한가요? 3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의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국가는 테러 현장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도의 날로 선포된 일요일, 크렘린궁과 관공서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모스크바 외곽 참사 현장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Даже вот немыслимо, даже в голове такого 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бы взять просто вот так вот, расстрелять людей, ни в чем не повинных, мирных людей.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80명이 넘는 부상자를 포함해 사상자는 300여 명에 이릅니다. 러시아 당국은 구금 중인 11명 가운데 핵심 용의자 4명을 조사위원회 건물로 데려와 추가적인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꾸린 조사위원회는 테러 현장에서 AK 돌격 소총 등 무기와 다량의 탄약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Проводятся след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с подозреваемыми в совершении теракт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ледователями След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будут приняты меры для избр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4 подозреваемых меры пресечения в виде заключения под стражу. Продолжается опознание тел погибших.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а месте теракта обнаружено... 러시아 언론들은 핵심 용의자를 포함해 일부가 타지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테러를 저지른 일당 중 자국민은 없다고 주장하며 푸틴 대통령에게도 이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용의자들의 국적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테러 발생 직후 이슬람 국가는 이 조직의 아프가니스탄 지부가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IS는 테러 당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BPA 통신은 이 단체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가 9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어 자막이 들어간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총기를 난사하고 테러를 저지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러시아 공연장 테러에 우크라이나가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 그 어떤 증거도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하더라도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인질 교환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하마스 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연루 의혹을 받는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구호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더 악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800명 교환안을 제시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 북부 출신 피난민의 거주지 복귀를 허용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전보다 유연한 제안인 만큼 타결 가능성을 50%로 본다면서 앞으로 3일간 하마스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 불가와 합의를 안 지키면 하마스 소탕전을 즉각 재개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 같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זו נסיעה חשובה שממוקדת קודם כל בשימור היתרון האיכותי של מדינת ישראל ביכולתה להשיג פלטפורמות אוויריות וחימושים.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구호 차량의 가자지구 북부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난민기구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인질 납치 등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Those that we had credible perception that it was true were immediately separated. We put a team of investigators working hard to detect any other possible source of infiltration.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일요일 새벽 레바논 북동부 내륙 도시 발벡을 공습해 적어도 3명이 다쳤습니다. كل اعتداء سيرد عليه باعتداء مش باعتداء برد أقوى لأن هؤلاء لا يفهمون إلا لغة القوة ولغة الحرب. 발벡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강력한 배후 지역으로 이달 초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난달 사기 대출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천억 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납부할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만약 공탁금을 제때 내지 못한다면 검찰이 재산 압류에 나설 걸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뉴욕 맨해튼 지방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규모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6천억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이 모든 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It all comes out of Biden. It's a witch hunt against his political opponent, the likes of which our country has never seen before. You see it in third world countries, banana republics, but you don't see it here. 항소하려면 벌금액만큼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납부 시한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까지입니다. 트럼프 변호인은 공탁금 전액을 낼 방법이 없다며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5분의 1 수준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He doesn't have it. He doesn't have $450 million in cash. And apparently, there's nobody readily willing to lend him the money. 공탁금 납부 시한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현금이 6천억 원은 있다고 말했지만 돈을 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현금을 거덜내려는 정치 판사의 의도된 벌금액이라며 뉴욕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계좌 압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계좌 잔액이 6천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까지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CNN 등은 검찰이 트럼프의 골프장이 있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법원에 1심 판결문을 제출한 점을 주목하며 골프장 등을 압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의 전용 비행기와 헬리콥터, 고급 승용차 등도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운동의 한창인 트럼프의 발이 묶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은 청약제도 개편 관련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예, 청약제도를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그 배경은 최근에 이제 그 저출생이 굉장히 고착화되면서 혼인율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인구 구조 변화를 급격하게 일으키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배경에 높은 주택 가격 혹은 주거 불안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신생아를 이제 출산하거나 아니면은 입양한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좀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청약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제 공공 분양이나 민간 분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자녀 특별 공급 대상을 갖다가 원래는 3자녀 이상이었는데 2자녀 이상으로 좀 더 이제 완화를 한 거죠. 여기에 부부간의 중복으로 청약을 했을 때도 그거를 이제 허용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청약 통장을 가입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래 2년이었는데 이걸 5년으로 확대하고 또 신혼 부부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있어서 배우자의 혼인 전에 이제 주택을 소유했거나 아니면은 특공에 당첨됐었던 이력이 원래 있으면은 이제 이게 청약을 원래 신청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조건을 완화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제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일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그런 청약제도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공급을 가점제에 있을 때 그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도 좀 합산해서 네.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약간 맞벌이 가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혼부부 가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하고 이제 생애 최초를 위한 이제 특별 공급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 대해서 우선 공급하는 분량을 한 20% 정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신생아 특공을 좀 이제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뉴홈 신생아 특공이라고 해서 그것을 신설을 해서 이런 신생아를 이제 출산한 자녀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공급 물량을 좀 따로 편성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2년 이내에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좀 완화해가지고 신생아 특별 공급을 좀 이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이제 청약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20개월 만에 증가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주택청약저축에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한 19개월 정도 연속으로 줄었었는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청약에 대한 좀 관심이 식은 것도 있고요. 예. 게다가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청약제도 개편이라든지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청약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번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신생아를 위한 특별 공급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 개편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전세 끼고 대출을 받는 이제 갭 투자 이런 게 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앞서 전해드렸었는데 이걸 좀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갭 투자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하기 위한 환경이라는 것이 조성된다는 거는 결국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제 격차가 줄어들어야지 갭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매매 가격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에 이제 갭이 줄어들면서 갭 투자가 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주택 시장도 좀 전망이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가 조금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실제로 인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도 좀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면 전세값이 계속해서 이제 매매값을 끌어올리다가 매매가가 이제 전세값보다 더 월등하게 많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순간 갭 투자가 이제 가능한 여건은 조금 또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갭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매매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지난주에는 보합세로 돌아섰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도 예상이 되고 주택시장도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갭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가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세값이나 이렇게 청약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이 기업의 광고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알리와 이 테무 이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금 몸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알리가 2,600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겠다 이런 지금 뉴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더해서 지금 배송 경쟁력까지 합쳐지면 효과가 어마어마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이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라든지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초저가 이제 제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5일 무료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게 되면 이런 배송 시일이 더 짧아지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잘 갖춰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경우에 가입자 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대비해서만 해서 매출이 한 8, 90%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테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유통업계를 이제 장악하게 되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현재도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좀 불만을 접수하는 사례들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 현 상황이 단순히 그냥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관이 강화된다고만 보기에는 국내 업체들의 타격도 상당히 크고 소비자들도 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라면 뭐 쿠팡 등을 들 수 있을 텐데 이게 중국 알리나 테무랑은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세계 시장으로서 인건비가 낮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제품들을 싸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그런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런 중국의 생산 공장과 세계의 소비자들 직접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 때는 직구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금액 이하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관세 같은 걸 내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은 국내 전기 제품의 뭐 안전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들은 사실은 이런 안전 인증도 다 받아야 되고 뭐 관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이제 소비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거기에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업체들이 현재 적자를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광고비도 많이 쓰고 있고 소비자들한테 소비 쿠폰 같은 것도 뿌리면서 많은 이제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유통업계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응해서 또 이제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경쟁들이 사실은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타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가서 보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알리가 10억 원 쿠폰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10억 팡팡 프로모션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행사 첫날에 17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보면 100만 원 쿠폰 인증샷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가격 경쟁력을 공략할 경우에 지금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종합 쇼핑몰 이제 이용자들을 봤더니 이미 이 알리가 쿠팡하고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이미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알리가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또 여기에 이제 한국 물류센터까지 건설을 하면서 배송 기간까지 줄일 수가 있다면 사실은 국내 유통업계들은 상당히 이제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이제 대기업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조업체들, 또 열악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런 이제 알리랑 테무 관련해서는 좀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제 좀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는? 예, 사실 이제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발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그 각국의 유통 업체들도 타격을 입기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대응책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서비스 이제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뭐 음란물 같은 것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걸 장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 의약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검토하고 관련된 이제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제 중징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뭐 틱톡이라든지 여러 중국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제 업체에 이 틱톡을 분리하도록 하는, 그래서 매각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최근에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틱톡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국내 업체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이런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 측으로 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따라서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판단하에 그런 법도 통과가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이라는 것을 최근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는 업체들, 특히 이제 중국 업체 중에서는 쉬인이라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환경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패션을 생산을 해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부담이 되고 또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좀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업체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또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나라에서 이런 알리라든지 여러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독주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제 연착륙을 누구나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여기에서 미국이 과연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지, 그리고 인하를 한다면 얼마나 빠르게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조금 반등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여전히 6월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한 3차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상당한 이제 좀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고용 시장도 점점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탄탄한 상황이고, 미국 경제 자체도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미 연준에서 물가 안정을 이제 과연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PC 인플레이션이 시장 전망과 얼마나 이제 부합하는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UME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표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이지만 용지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는 일이 벽처럼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인데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연습에 한창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이들. 신나게 박수를 치며 웃다가도 강연이 시작되자 사뭇 진지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 이야기 하려고 해요. 다음 달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준비에 나선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이렇게 모의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들어가는 발달장애인 유권자 오성환 씨. 작은 투표용지 안에서 내가 투표하고 싶은 후보와 정당을 찾고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는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투표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투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려웠어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는 낯설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작은 칸안에 맞춰 도장을 찍는 것도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배우고 몸으로 익히다 보면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모의투표 체험을 해보니 참여 정권이 우리에게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선거 공보물을 쉬운 설명과 그림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인데 의무는 아니라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의 건의사항과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직접 뽑는 선거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소외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낚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오늘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애초 계획된 대한민국 안전대조난 2024년 집중점검 기간보다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체 낚시어선 4,293척 중 15%인 645척으로 출항이 잦은 승선 전원 13명 이상의 낚시어선과 지난해 사고 이력이 있는 낚시어선입니다. 네, 어제 새벽 4시 반쯤 부산 해운계대구의 한 자택에서 대학병원 안과 의사인 4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없던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직원을 새로 뽑을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직무 관련 일 경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채용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신규 채용 결정 요소로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일반 직무 역량과 전공 지식 등 순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9도나 낮아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에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 영동과 남해안에 최고 4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1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3도 등으로 아침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남은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